한국은 한때 우리보다 훨씬 가난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요? 일본의 한 젊은 여성이 한국에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언제나 한국보다 위에 있어야 해. 우리가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도 가난한 나라였을 거야. 그녀의 아버지와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하며 한국을 비웃었죠. 그리고 그녀도 그런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왔습니다. 그러나 서울 한복판에 서서 화려한 고층 빌딩과 초현대적인 기술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경복궁,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거리마다 넘쳐나는 활기찬 에너지까지 한국은 그녀가 알던 작고 하찮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 그녀가 한국에서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카라고 합니다. 일본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지만 일본을 벗어나 다른 나라를 경험해 볼 기회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접한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언젠가 꼭 직접 가보고 싶고 배워보고 싶은 곳이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저 취미였어요. 방에서 혼자 한국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K-팝 가사를 따라 부르며 발음을 흉내내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어로 말하고 한국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한국어 학원을 등록했어요. 학원의 첫날, 제 가슴은 설렘과 긴장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어쩌면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전혀 다른 세계로 한 발짝 들어가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어 학원은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대학생부터 은퇴 후 취미로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죠. 첫 수업은 아주 기초적인 문법과 단어를 배우는 것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안녕하세요라는 간단한 인사말을 가르쳐 주셨을 때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그렇게 간단한 단어조차 제 입에서는 어색하게 나왔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같은 반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키라는 친구는 저와 비슷한 또래였고 저처럼 K-팝 팬이었어요. 우리는 수업 후 근처 카페에서 만나 서로 좋아하는 아이돌과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며 금방 친해졌습니다. 유키는 한국어 실력이 꽤 좋았는데 드라마를 보며 독학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노력에 감탄하며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학원을 다니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한국어는 단순히 단어나 문장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거였죠. 수업 중에 선생님께서 던지신 한마디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은 한때 가난한 나라였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해 이제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이 성장했다는 차원을 넘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눈부신 변화를 이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학원에서 배운 단어들을 조용히 은졸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오늘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오늘 학원에서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인 건축과 현대 기술을 조화롭게 발전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라고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버지의 한마디가 날아왔습니다. 한국어 배워서 대체 뭐에 쓰려고 그러니? 그런데 시간 쓰지 말고 영어 공부나 더 해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제 이야기에 흥미조차 없다는 태도가 확실히 느껴졌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반박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할머니께서 한술 더 뜨셨습니다. 한국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니?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그 나라를 도와줬는데 지금 잘 나간다고 해도 결국 우리 덕 아니겠니? 할머니의 말투는 마치 당연한 사실을 얘기하듯 가볍게 들렸지만 그 안에 깔린 편견은 무겁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지금 한국은 옛날의 한국이 아니에요. 제가 수업에서 배운 바로는 한국은 지금 IT 기술이나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 세계 1위예요. 그리고 일본도 한국한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말을 들은 할머니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애가 뭘 모르는구나. 책에서 본 걸로는 세상을 다 알 수 없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가족들이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한국을 부정적으로 볼까?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저는 가족들이 알고 있는 한국과 제가 배운 한국이 너무나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학원에 가는 길에 유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유키는 제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어요. 우리 집도 비슷해. 특히 할아버지는 한국 얘기만 나오면 뉴스에서 보던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시거든. 나도 처음에는 설득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느끼고 배운 걸 보여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유키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날들은 여전히 제게 즐거움이었지만 집에서의 냉소적인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부모님과 할머니는 한국어 공부가 쓸데없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고 저는 점점 더 답답함을 느꼈어요. 유키와 저는 한국어 수업이 끝난 후 근처 카페에서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키는 저와 비슷하게 가족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들은 적이 많다고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뉴스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쓸데없이 일본 욕하는 나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한국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유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저도 유키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할머니도 비슷해요. 한국은 옛날에 일본 덕에 발전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배운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닌데 라고 말하니 유키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우리가 보는 한국과 어른들이 보는 한국은 정말 다른 세계인 것 같아요. 한국어를 배우며 느낀 건 언어의 아름다움뿐만이 아니었어요. 학원에서 만난 다른 친구들도 저희와 비슷한 이야기를 공유하곤 했거든요. 한 번은 학원 친구들과 다 같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날이 있었어요. 그날의 주제는 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는가였어요. 모두가 각자의 이유를 솔직히 이야기했죠. 한 친구는 처음엔 드라마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국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더 이해하고 싶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라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한국어를 배우며 내 사고방식이 더 넓어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긍정적인 경험만 한 건 아니었어요. 한 친구는 가족들로부터 한국어 배우는 건 일본인으로서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화를 참지 못하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말 화가 나요. 저는 그냥 제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건데 왜 그게 자존심 문제로 연결되는 거죠? 그의 말에 모두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학원에서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지만 그동안 배운 걸 실제로 활용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친구들과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거나 학원 수업 중 짧은 대화를 연습하는 정도였죠. 그래서 한국인과 직접 대화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원에서 한국인 친구를 소개해주겠다는 공지가 떴어요. 온라인 교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학습자가 한국 친구와 직접 소통하며 한국어를 연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당장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조금 떨리긴 했지만 이제야말로 진짜 한국어를 배워볼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저는 드디어 온라인을 통해 한국 친구와 첫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화면 속에 나타난 친구는 제 또래의 대학생이었고 이름은 민준이었어요. 민준은 밝게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의 발음은 또렷하고 친근해서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긴장이 풀렸어요. 대화의 시작은 어색했지만 민준은 저를 많이 배려해 주었어요. 제가 서투르게 문장을 만들 때마다 괜찮아요. 정말 잘하시네요. 라며 격려해 주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쉽게 말해주었어요.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음악과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민준에게 요즘 일본에서 인기 있는 K-팝 그룹을 이야기하며 한국 노래 가사를 해석한 경험을 들려줬어요. 민준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와, 리카 씨는 한국 문화를 진짜 많이 알고 있네요. 요즘 일본에서도 한국이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말을 들으니 묘하게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일본과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된 것 같았거든요. 대화가 깊어지면서 민주는 일본에서의 삶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어려움과 가족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죠.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한국에서도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예전에 일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요즘은 많이 변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분명 더 좋아질 거예요. 그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은 노력이 언어를 배우는 걸 넘어 두 나라를 조금 더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는 대화를 마치기 전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앱과 웹사이트를 추천해줬어요. 그가 보내준 자료들을 보며 제가 얼마나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지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준과의 대화에서 배운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을 공책에 정리했어요. 특히 그가 말했던 우리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분명 더 좋아질 거예요라는 문장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저도 언젠가는 그런 노력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며칠 뒤, 저는 민준과 두 번째 대화를 나눴어요. 이번엔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비교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민준은 한국의 한옥과 서울의 현대적인 빌딩들이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줬고, 저는 일본의 전통 마을과 도쿄의 고층 빌딩을 떠올리며 비슷한 점이 많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민준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리카 씨, 한국에 오시면 꼭 경복궁에 가보세요. 한국의 역사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선명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직접 그 문화를 체험하며 배운 것들을 가족들에게 전해주는 장면이요. 민준과의 대화는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을 넘어 제게 꿈과 목표를 심어주었어요. 저는 민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 가게 되면 꼭 당신을 만나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할게요. 민준과의 대화는 제게 한국어 학습에 새로운 동기를 심어주었어요. 저는 매일 조금씩 더 한국어 실력을 쌓아갔고 그 과정에서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이 캠퍼스에서 예상치 못한 논쟁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은 수업 시간에 한일 관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어요. 교수님께서 주제를 제시하며 학생들에게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셨죠. 저는 조금 긴장했지만 한편으로는 흥미로웠어요. 처음엔 다른 학생들이 신중하게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역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관계 개선도 어렵다라거나 경제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오갔죠. 그런데 한 학생이 느닷없이 이런 말을 꺼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지금도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잘 나간다고 해도 결국 우리 기술과 경제 덕분 아니겠어요? 그 말에 교실안 분위기가 살짝 어색해졌어요. 저는 처음엔 그냥 넘기려고 했어요. 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발언은 점점 더 과격해졌어요.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우리 문화를 카피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걸 보고 있으면 한국은 아직도 일본의 그림자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 의견에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제 마음속엔 확고한 의지가 있었어요. 한국은 분명히 일본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많지만 지금은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IT 기술이나 대중문화는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분야라고 봐요.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 집중됐어요. 저는 살짝 긴장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지였어요. 그건 일본 덕분에 이뤄진 게 아니라 그들만의 노력과 도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을 듣던 학생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 사이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좋은 관점입니다. 사실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과거의 역사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배울 점이 많다는 점에서 리카 학생의 의견은 주목할 만하군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묘하게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얻은 경험들이 제 개인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점점 자신감이 생긴 저는 어느 날 SNS에 제가 배운 것들을 기록해 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공부한 단어나 문장을 적고 거기에 제가 느낀 점을 간단히 덧붙이는 정도였어요. 예를 들면 오늘 배운 단어 도전. 도전은 저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 자체를 의미해요라는 글을 올리곤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 게시글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배우시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라는 응원 댓글도 있었고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리카 씨 글을 보니 용기가 나네요 라는 따뜻한 메시지도 있었어요. 저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감동받으며 더 자주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어느덧 팔로워 수도 늘어나고 제 게시글에 댓글이 달리는 일도 흔해졌습니다. 그러나 좋은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제가 한국어를 배우며 느낀 한국의 매력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드라마와 K-팝의 특별함에 대해 쓴 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왜 일본인이 굳이 한국어를 배워야 하죠? 일본어가 더 우수한 언어 아닙니까? 처음엔 그 댓글을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유사한 비판적인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좋아하다니 일본인으로서 자존심은 없는 건가요? 라는 말까지 나왔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즐겁기만 했는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거든요. 그 댓글들을 읽으며 처음엔 억울함과 화가 났지만 곧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지 그 이유를 더 분명히 보여줘야겠다. 다음 날 저는 답글을 달기로 마음먹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건 저에게 단순히 언어 공부가 아니에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제가 사는 세상 밖의 더 넓은 세계를 만나는 방법이죠. 일본인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답글은 제 마음을 담아 쓴 거였어요. 사실 반응을 예상하며 쓴 건 아니었지만 예상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 글을 공유하며 응원 댓글을 달아줬어요. 리카 씨 말씀에 완전 동의해요. 저도 한국 드라마를 보며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이런 열린 태도가 요즘 일본 젊은 세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제 모습이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한 어르신이 제 게시글에 장문의 댓글을 남기셨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리카 씨 글을 보니 내가 너무 한쪽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댓글을 읽는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글을 올리고 제 생각을 공유했을 뿐인데 누군가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주변, 특히 가족들과의 갈등은 풀리지 않은 숙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걸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할머니는 예전처럼 한국이 뭐가 대단하냐고 말하셨습니다. 그런 태도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도 이해가 되었죠. 어쩌면 그분들도 자신의 시대에 갇혀있는 피해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원에서 한국의 세대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에서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지만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에서도 노인 세대가 예전의 가치를 고수하려 하고 젊은 세대는 그런 태도에 반감을 가지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함께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가르치거나 노인들이 젊은 세대의 어려움을 공감하려는 시도들이 그런 예죠. 선생님의 이야기는 마치 제게 직접 하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할머니와 함께 앉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께서 저를 이상하게 보셨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이상한데 나한테까지 가르치겠다고.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건 단순히 언어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제가 배운 걸 할머니께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마지못해 따라주셨고 저는 간단한 단어 몇 개를 가르쳐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처음엔 어색해하시던 할머니도 조금씩 흥미를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할머니께 한국의 세대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한국에서도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갈등이 많대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대요.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나도 어쩌면 너무 고집스러웠을지도 모르겠네. 그 말은 제게 정말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저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기로 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혼자 보던 드라마를 가족과 함께 보게 된 건 처음이었어요. 할머니는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를 들으며 이게 내가 배운 거구나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비록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제가 한국어를 통해 가족들과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학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제가 한국어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데 자신감을 얻었다고 칭찬해 주셨죠.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많았어요. 특히 빠른 한국어 대화 속에서 자주 길을 잃곤 했어요. 괜찮아요, 리카 씨. 실수는 배우는 과정의 일부잖아요. 민준도 이런 말을 해주며 계속 저를 응원해줬어요. 그의 격려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 무렵 학원에서 한국으로 단기 연수를 가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민준이 추천했던 경복궁도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곳들도 모두 그 연수 일정에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마침내 제가 직접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어요.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리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건 좀 과하지 않니? 아버지의 걱정 섞인 말에 저는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배우고 싶어요. 언어를 배우는 걸 넘어서 제가 진짜로 관심 있는 걸 확인하고 싶다고요.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그동안 쌓아온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지를 다졌습니다. 놀랍게도 제 진심이 통했는지 아버지는 마침내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그만큼 하고 싶다면 해봐라. 다만 무언가 배우고 오길 바란다. 드디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활기찬 분위기와 새로운 언어가 오가는 소리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죠. 서울에 도착해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웅장한 전통 건축물과 현대적인 서울의 풍경이 한 곳에서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 학원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연수 중에 저는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어요. 현지 가이드부터 연수에 참여한 다른 학생들까지 모두가 따뜻하게 저를 맞아줬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리카 씨가 이렇게 한국에 관심을 가져주고 직접 찾아와줘서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은 한층 더 단단해졌어요. 짧은 연수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경험했어요. 전통시장에서 현지 음식을 먹으며 따뜻한 한국인의 정을 느꼈고 첨단 기술이 가득한 판교의 IT 기업 투어를 통해 한국의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엿봤습니다. 그리고 연수 마지막 날 저는 민준과 직접 만났어요.
그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리카 씨가 한국에 와줘서 너무 기뻐요. 제가 했던 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민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느낀 것들을 가족들에게도 꼭 전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의 모든 배움과 경험이 하나로 연결되는 걸 느꼈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특히 할머니께는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과 전통시장에서 받은 작은 기념품을 보여드리며 말했죠. 할머니,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모습이 정말 많더라고요. 할머니는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한 번쯤 가보고 싶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가족과 함께하는 여정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어를 배우며 저는 언어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연결이 언젠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연수는 끝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곳에서 느꼈던 감정과 배움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민준과의 만남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연수 마지막 날 그와 나눈 대화는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한국을 떠난 뒤에도 민준과의 연락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과 저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대화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가적 차이를 넘어선 개인적인 이야기로 확장되었어요. 그는 종종 저에게 자신의 꿈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언젠가 한국과 일본을 더 가까이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리카 씨처럼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민준과 저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특별한 존재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감정을 처음으로 확실히 깨달은 건 민준이 일본으로 저를 만나러 오겠다는 말을 꺼냈을 때였어요. 리카 씨, 다음 방학에 일본으로 갈까 해요. 리카 씨가 보여주는 일본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는 놀라면서도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민준이 일본에 오게 된 날, 저는 공항에서 그를 처음으로 맞이했어요. 한국에서의 연수 때처럼 환하게 웃는 민준의 얼굴을 보니 마치 꿈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와 함께한 일본 여행은 정말 특별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도쿄를 소개하며 일본의 전통과 현대를 보여줬고 민준은 한국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흥미롭게 관찰하며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특히 제가 어릴 때 자주 갔던 사찰에 함께 갔을 때 민준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여기는 한국의 사찰과 정말 비슷해요. 이렇게 닮은 점이 많은데도 왜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고만 생각할까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하며 대답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로를 더 많이 알게 된다면 그런 벽들도 조금씩 허물어질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민준과 함께라면 그런 벽을 허무는데 작은 힘이 될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민준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리카 씨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렇게 특별한 인연을 만날 줄 몰랐어요. 그의 말은 제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그날 밤 저는 민준과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민준과의 이 특별한 관계를 더 소중히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그저 메시지와 통화로만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점점 아쉬움을 느꼈어요. 언젠가는 한국에 다시 가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한국어 실력을 쌓아가던 중 한국의 한 글로벌 기업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프로그램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전공했던 마케팅과 관련된 업무였고 한국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였죠. 이건 내게 주어진 기회야 라고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죠. 합격을 축하합니다. 곧 한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의 노력과 배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가족들도 처음엔 놀란 눈치였지만 아버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응원하마. 가서 내가 꿈꾸던 걸 이루고 와라. 한국으로의 이주는 설레는 동시에
긴장이 되는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불빛들은 제가 맞이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더 크게 부풀렸습니다. 공항에서 민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취업한 회사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기업이었어요.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첨단 기술로 가득한 사무실과 능숙한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곳이 내가 앞으로 꿈을 펼칠 무대구나 라고 생각했죠. 동료들도 제가 외국인이라는 점에 편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제 한국어 실력을 칭찬하며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하지만 한국 생활이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었어요. 업무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한국어는 학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어려웠고 가끔은 언어 장벽에 부딪히기도 했죠. 그런 날이면 퇴근 후 민준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항상 저를 격려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리카 씨,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의 응원 덕분에 저는 지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활기차고 다채로웠어요.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부터 홍대의 젊고 자유로운 분위기까지 한국은 과거에 제가 책과 드라마로만 접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매일 발전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도시였어요. 저는 한국어로 동료들과 소통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자신을 보며 점점 더 제게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민준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그는 언제나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한국의 다양한 곳을 여행하며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 번은 경주의 전통적인 한옥마을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민준이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리카 씨, 우리 이렇게 한국과 일본처럼 다른 점이 많은데도 잘 어울리죠? 앞으로도 우리 서로 다름을 이해하면서 함께하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그래요. 민준 씨와 함께라면 어디서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제 일상으로 자리 잡았고 민준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한국은 제가 일하고 사는 곳을 넘어 제게 두 번째 고향이자 새로운 도전의 무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민준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한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앞으로도 한국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많이 응원해주세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때는 독일이 유럽의 경제 엔진이자 기적의 상징이었지만 요즘 독일은 유럽의 병자로 불리며 추락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분별한 경제 의존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자동차, 기계, 화학산업 모두가 중국에 기대어 성장해왔지만 이제는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현재 한국의 전체 수출의 약 22.8%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독일보다도 높지만 이들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같은 산업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미국과 유럽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같은 중국 의존에 빠진 두 나라의 운명이 왜 이렇게 다르게 전개된 걸까요? 여기 독일 경제학자가 한국과 독일을 비교하며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디터릭. 독일경제연구소에서 경제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독일이 유럽의 경제 엔진이자 기적의 상징이었지만 요즘 독일은 유럽의 병자로 불리며 추락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던 전성기는 사라지고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회사들이 인력 감축을 발표하고 실업률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말하길 독일 경제는 이제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살아가는 유령과 같다고 합니다. 중국과의 무분별한 경제 의존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자동차, 기계, 화학산업 모두가 중국에 기대어 성장해왔지만 이제는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중국 경제의 둔화와 공급망의 혼란은 독일 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독일이 의지하던 중국은 더 이상 성장 엔진이 아니라 커다란 돌덩이가 되어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축복처럼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그 결정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느끼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경제지 표지에 떠오르는 유럽의 병자라는 제목은 더 이상 충격도 아닙니다. 제가 담당한 보고서도 상황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IMF와 OECD의 보고서를 뒤져보면 독일이 유럽의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고 있다는 말이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2024년 상반기 선진국 중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독일보다도 높지만 이들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같은 산업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미국과 유럽을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같은 중국 의존에 빠진 두 나라의 운명이 왜 이렇게 다르게 전개된 걸까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독일은 점점 더 중국과 얽매여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한국은 같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독일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한 결심 끝에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경제 성장이 정체된 독일과 달리 한국은 어떻게 중국 의존 속에서도 성장의 길을 찾았는지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긴장감에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독일 경제의 운명을 바꿀 가능성을 찾기 위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는 12시간 동안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보며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연구가 될 여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은 독일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두 나라 모두 중국에 경제적으로 깊이 의존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병자로 전락하고 하나는 선진국의 정점에 오르는 역설. 그것이 제게는 미스터리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부터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 세련된 시스템, 그리고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까지 완벽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바로 한국의 글로벌화와 적응 능력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유연한 시스템이 도입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서울 도심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거리마다 삼성, 현대, SK 같은 대기업 로고가 보였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제조업 국가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성장하는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전기차 충전소가 눈에 자주 띄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기존 제조업 외에 친환경 산업과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임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도심에 들어서며 저는 한국의 경제 중심지 강남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초고층 빌딩들과 활기찬 거리는 지금 독일이 경험하고 있는 침체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산업부 장관과의 미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무려 26조 원, 약 19억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독일은 여전히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와 같은 신산업으로의 전환이 더딘 상태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 전략을 분석하며 독일과 비교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무역 다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미국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은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한 독일과 큰 차이였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대응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며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신속한 행정 절차를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반면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유연성이 독일이 배워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성장이 독일에서도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신기술과 경제 회복의 비밀을 독일에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유럽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산업 구조를 깊이 파악하기 위해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 산업에서 이미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본사에서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격차를 계속 넓히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지원은 물론 기업 간 협력 시스템이 촘촘히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보며 독일의 제조업 위주 경제가 왜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전통적인 산업에 매달리고 있었고 디지털 전환이나 인공지능 AI 같은 신기술 도입에서 중국과 미국에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외에도 전기차 배터리와 바이오 산업 같은 차세대 산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런 미래 산업에 빠르게 적응하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업인 LG화학과 삼성 SDI는 이미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 정부의 장기적 비전과 전략적 투자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위기를 단기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0.9%나 증가하며 신기록을 경신한 것도 이 같은 비전과 준비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독일과 같은 전통 제조업 국가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산업 다변화와 혁신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유연한 정책과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독일은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신산업 도입에 시간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독일과 달리 전통 산업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을 과감히 선택했습니다. 이는 중국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독일의 산업 정책이 이처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이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전통 제조업의 틀을 깨고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산업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성공의 비결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사고와 실행력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경험은 저를 끊임없이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무역 다변화 전략이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독일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을 줄이려 발버둥 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미 다양한 시장으로 수출을 다변화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무역센터에서 만난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는지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수출은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지만 한국 정부는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과의 새로운 무역 관계를 개척하며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산업 등 다양한 고부가 가치 산업을 통해 신흥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은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필수적인 부품을 공급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동맹 중심의 공급망 전략은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독일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맞춰 빠르게 무역 구조를 조정하고 있었고 이는 독일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중국과의 무역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기계 산업은 중국 시장에 깊이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일은 경제적 불안정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 의존도를 점차 줄이는 데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래지향적인 무역 정책을 통해 얻은 성과였습니다.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저는 한국의 무역 다변화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경제적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산업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한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이 한국처럼 무역 다변화를 통해 경제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하지 않는 한 경제 회복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한국 정부의 정책 유연성이 이 나라 경제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깊이 느꼈습니다. 한국은 경제 위기를 맞을 때마다 빠르고 정확한 대응으로 상황을 역전시키곤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한 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며 협력하는 모습은 독일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경제부처 건물에서 열린 정부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저는 한국의 신속한 정책 집행 능력에 놀랐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핵심 주제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신기술 개발과 연구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투자는 불과 몇 년 만에 결실을 맺었고 이는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관료주의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성이었습니다. 예산 편성부터 시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독일과 비교해 훨씬 짧았습니다. 독일에서는 한 가지 정책이 실행되기까지 수많은 단계와 검토가 필요하지만 한국은 문제를 발견하면 빠르게 대처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드러났던 한국의 능력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진단키트 생산과 배포로 위기를 효과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유연성은 단순히 속도뿐만 아니라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에도 반영됩니다. 한국 정부는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산업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기차 산업과 AI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 혜택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독일은 정책 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느립니다. 행정 절차가 복잡한 탓에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시장에 진출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이런 경직성은 독일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는 한국의 정책 유연성을 보며 독일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 구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에 대한 느린 대응과 경직된 관료주의가 독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신속한 정책 전환과 유연한 행정 절차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이제 독일이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경제 전략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태도와 실행 방식의 유연성입니다. 한국에서 지내며 저는 한국 경제의 미래 지향적인 정책과 빠른 성장에 감탄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에도 눈길이 갔습니다. 그중 하나는 고령화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도전 과제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정부가 이러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청년 창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해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층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젊은 인재들의 창의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외국인 인재 유치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인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반면 독일 역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이민자 통합 문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사회 보장 시스템은 점차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사례는 독일이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서울의 한 경제 포럼에 참석했을 때 연사들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인구 문제와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혁신과 인재 유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통해 문제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기업 문화와 가족 정책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한국 정부의 노력은 독일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이 고령화 문제를 단순히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독일에 큰 영감을 주는 사례였습니다. 고령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이지만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며칠간 한국을 탐구하며 느낀 점은 한국과 독일이 경제적으로 유사한 도전 과제에 직면했지만 그 대응 방식은 극명하게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제조업 중심의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에 깊이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혁신을 통해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또한 무역 다변화와 글로벌화 전략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중국에 깊이 얽혀 있지만 한국은 동남아시아와 미국, 유럽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며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중국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한편 두 나라의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투자에서도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AI와 재생에너지 같은 신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독일은 아직 전통 제조업과 기존 기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차이가 향후 두 나라의 경제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제가 독일의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험은 독일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중국 의존을 줄이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산업 구조의 다변화와 정책적 유연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보여주는 화려한 성장 이면에 숨어있는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가 매우 깊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한 경제 포럼에서 만난 한 교수는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상당한 위험 요소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전체 수출의 약 22.8%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은 중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중국 경제가 더 큰 둔화나 불안정을 겪는다면 한국 역시 그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위험 요소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이 붕괴되었을 때 한국의 제조업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비록 한국은 위기 속에서 빠르게 회복했지만 여전히 중국에 대한 부품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이 겪고 있는 문제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위험을 통제하고 성장으로 전환하는 한국의 능력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앞으로도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남았습니다. 한국이 중국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한 장기적인 안정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정치적 갈등과 외교적 리스크에도 취약합니다.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이 깊은 만큼 외교적인 마찰이 발생할 경우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긴장 완화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외부 요인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하며 독일과 한국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중국 의존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독일보다 빠르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다변화 전략은 독일에게도 매우 유용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도 이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중국 의존은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례는 독일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여전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 많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서울의 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와 활기 넘치는 스타트업 거리, 밤늦게까지 불을 밝힌 연구소들은 한국 경제의 생동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은 제게 큰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유연한 정책, 무역 다변화 등은 독일과는 크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가장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한국의 태도였습니다. 한국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며 미래를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태도가 이 나라를 성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반면 독일은 여전히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은 전통 산업에 집착하며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도착한 후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 회복 전략을 제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독일 정부와 기업들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신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또한 독일이 더 이상 느린 관료주의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경험이 독일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의지와 실행력입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독일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교훈은 독일 경제의 부활을 위한 강력한 영감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독일 경제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독일도 한국처럼 과감하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유럽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한국이 해낸 것을 독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고 독일의 경제 회복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 기업 전문가, 그리고 여러 연구원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환대와 협력은 제가 한국 경제의 성공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중요성,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몸소 느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얻은 교훈은 단순한 연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독일에서 저의 동료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열정과 노력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독일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환영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과와 노력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독일 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